안녕하세요. 신건식입니다. 인문학 특강 우리의 문화역사 철학 이야기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의 중심 철학이자 근구기념인 홍익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도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홍익인간이 발현된 사례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그 첫 번째가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 IMF입니다. 이 IMF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겪는 경제위기였고 지금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당시에 보면 자고 일어나면 대기업들이 하나씩 퍽퍽 자빠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제강점기 이후로 이 깡드시라는 경제 총독을 처음으로 맞이했죠. 처음으로 맞이하는 위기다 보니까 우왕좌왕 정부 민간 할 것 없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는 몰랐어요. 갑자기 외국 사람들이 몇 달 전부터 주식에서 돈을 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러지? 그러고 있다 보니까 몇 달 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나라의 곳간이 비었다 하면서 이제 부도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 맞은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또 위기가 닥치면 또 우리의 또 정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때 뭐 했죠? 네, 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 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이 금모으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계시긴 한데요. 그런데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나라에 빚 갚겠다고 금모은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 당시에 IMF 때 외환 보유고가 39억 달러, 남아있는 외화 보유고가 40억 불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 100배가 넘습니다. 4,000불이 훨씬 넘으니까. 그 당시 외환 보유고가 39억 불이었는데 금모으기로 몇 달 만에 모은 돈이 무려 21억 7천만 불. 거의 반 정도가 넘는 액수를 금모으기로 모았습니다. 그 당시에 모인 금이 227톤. 생각해 보세요. 1톤 토록으로 227대의 금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보고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 나라 대단한 나라다. 그래서 돈도 더 빌려주고 상환 기간도 더 늘려주고. 그래서 우리는 3년 8개월 만에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IMF를 졸업을 했죠. 근데 이게요, 우리는 처음 있는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100년 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죠. 100년 전에 뭐가 있었죠? 네, 국채보상운동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빚을 갚겠다고 벌써 돈을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당시 남자분들 유일한 담배 피우는 거 아닙니까? 담배도 끊고 여자분들은 정말 위급할 때 쓰려고 준비해왔던 금가락지 팔고 해서 나라의 빚을 갚겠다고 국채보상운동을 벌였었죠. 물론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긴 했지만은 우리가 한 이런 일들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그런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DNA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어딘지 아십니까? 네, 태안입니다. 태안. 이때 엄청났죠. 이때 많이들 다녀오셨죠? 저도 이 돌 닦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사람 많다고 오지 마라 그래서 못 갔습니다. 많이들 다녀오셨을 텐데요. 자, 이때 보시면 이때 한번 보세요. 이게 안면도에 몇 배가 되는 바다가 완전히 시커매졌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또 하나로 쫙 뭉칩니다. 그죠? 그래서 이랬던 태안반도가 몇 달 만에 우리의 노력으로 깨끗해졌습니다. 이것도 환경학자들은요, 200년 걸리더랬어요. 200년. 우리는 단 8개월 만에 이렇게 해냈지 않습니까? 환경학자들이 200년 걸린다는 것을 우리는 단 8개월 만에 이렇게 해냈습니다. 외국에도 원유출 사고가 많죠. 가까운 일본에 쓰나미 오기 전에 일본에 푸꾸이현 미꾸미 마을이라는 곳에 원유가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요 3개월에 30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때 난리 났습니다. 이 3개월에 30만 명이라니 이것은 우리 일본 사람들의 높은 의식을 보여준다. 이거는 기적이다. 기적. 그래서 미꾸미 마을의 기적이라고 칭송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태안 때는 한 달에 50만 명, 총 120만 명이 왔습니다. 우린 또 필 봐도 확 돌아버리지 않습니까? 가자! 모두착. 자, 근데 물론 이거, 좀 안 좋게 보는 분도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분들은요, 교수님, 뭐 심하게 얘기하면 냄비건성,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안 좋게 보면 뭐 맞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엄청난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이 열정을요, 잘 표출하게 만들어만 주면은 이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방향을 잘 못 잡아주니까 열정이 표출 안 돼서 그렇지. 보세요.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을 모아두면 어떻습니까? 표출할 데가 없어. 그럼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열정은 있는데 표출이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맨날 여야가 싸우고 노사가 싸우고 남북이 싸우고 맨날 싸우잖아요. 이것을 방향만 잘 설정해 준다면요, 엄청난 힘이 될 거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을 비행기에 탁 태워가지고요, 아마존에 가서 쫙 뿌려놓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난 뒤에 다시 아마존을 딱 가보니까 아마존의 각 부장의 족장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지만 좀 와닿지 않습니까? 공감이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 하면 특징이 뭡니까? 열정, 그리고 보스의식. 이것이 한국 사람들의 또 강점이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잘 쓰게 하느냐, 이것을 고민하는 게 또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카이스트의 이민하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요, 창의력과 강점으로 무장된 협력하는 괴짜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대한민국도요, 3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까지는 패스트 팔로우였죠. 선진국을 보고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기 때문에 이런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답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답을 빨리 찾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 근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이제는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제일 앞서 간다는 것이죠. 보고 따라 할 게 없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답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세요. 교수님, 한국에 문제도 많은데 자꾸 뭐 좋은 것만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그런 분도 있지만은요, 지금까지 보면요, 단점은 아무리 없애봐야 평범함밖에 안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강점을 가지고 승부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평범함 가지고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비범함으로 승부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 비범함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강점을 찾고 이것을 가지고 승부를 내는 것이 미래의 답입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조직도,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개인의 강점, 조직도 조직의 강점, 나라도 나라의 강점을 가지고 승부를 내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카이스트 이민하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맞는 거죠. 강점을 가지고 어떻게 살릴 것이냐. 뭐 대한민국 사람들의 강점은 정말 보수의식도 있고 열정도 있고 또 공감 능력도 아주 뛰어납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또 대한민국의 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의 철학, 홍익인간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